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정부의 사악한 음모. 2. 한국과의 우호적인 동맹. 3. 어려움에 직면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주요 외신을 통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한국 관련 뉴스로 인해 연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에게 크나큰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 오랜 우정을 쌓아왔던 육외 주요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과 40년에 걸쳐 각별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던 조지아주에서 미국 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미국 연방에서 분리하려는 조짐마저 보이면서 미국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파이낸셜 타임스는 조지아주 정부가 한국과의 오랜 우정 덕분에 사상 최대 규모로 전기차 공장을 유치했지만 미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인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직면하자 결국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제껏 본 적 없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지난 5월에만 하더라도 조지아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차가 조지아주 동부 해안에 위치한 서베너에 55억 4천만 달러, 7조 8천억 규모로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8,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현대차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그동안 산업과 금융 부문에서 줄곧 소외받아왔던 미국의 남동부 지역이 신흥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는 전후의 기회인 만큼 조지아주 사회의 이 같은 기대에 찬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전통적인 산업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러스트벨트 북동부 지역 를 선택하지 않고 미국의 중앙정부가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조지아주에 이처럼 전기차 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40년간 이어져 온 두 나라의 깊은 우정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일찍이 40년 전부터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눈여겨본 조지아주 정부가 1985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의 주정부 사무소를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뒤이어 조지아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마침내 10년 만에 큰 결실을 맺게 됐는데 바로 1996년에 SK그룹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팩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경제 강대국과 우정의 다리가 놓여지기 시작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시장 분석 기업 FD 마켓 제로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무려 125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위를 나타낸 일본 기업들보다 2배나 많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가 공개한 그래프 자료를 보면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 규모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단연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음이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에서 2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다른 주보다 월등히 많은 고용을 이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40년간 이어져왔던 한국과 조지아주의 끈끈한 우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05년 당시에 한국의 자동차 기업인 기아차가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인 웨스트포인트에 10억 달러를 들여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이 마을에 기아빌기아 빌이라는 애칭이 따라붙을 정도로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기아차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을은 대다수의 섬유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실업난에 직면해 있었던 만큼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아차의 투자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와 다름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당시 기아차의 투자에 감동한 조지아주 정부는 기아차를 위해 재산세 감면과 도로 및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맞춤형 노동력 훈련센터 건립에 이르기까지 4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기아차에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지아 정부의 노력은 세계 경제의 치열한 자본 경쟁에 대응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필사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다른 주 정부로부터 모범이 되어 왔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당시 기아차가 조지아주에 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인센티브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아차의 투자가 있기 전인 2003년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던 소니 퍼드 조지아주 주지사가
직접 한국을 찾아가 기아차를 상대로 끊임없는 구애를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받아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는 당시 조지아주의 경쟁 상대였던 미시시피주에서 조지아주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10억 달러 상당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기아차에 제안했지만 기아차는 조지아주 주지사와의 우정을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었다며 매우 크게 감탄했습니다. 때문에 영국 매체는 1985년부터 한국과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던 조지아주는 SK에 이어 기아차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급기야 올해에는 현대차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기아차와 현대차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 역시도 조지아주에 대규모로 태양광 모듈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SK이노베이션 또한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2곳이나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조지아주가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결국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조지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식간에 일소시켜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여느 남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또한 연방정부와의 오랜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줄곧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해냄으로써 이제는 그 어떤 지역보다 미국의 통합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지아주의 대도시인 애틀랜타에는 미국에서 7번째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애틀랜타의 교외 지역인 그이 카운티는 일명 남부의 서울로 지칭될 만큼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는 한국과 조지아주가 40년 동안 맺어온 남다른 우정이 최근 들어 미국 정부에 의해 큰 시련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 북미 지역에서 제작된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5년까지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대규모로 짓기로 했던 현대차로서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정책 발표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두고 비단 한국 국민과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된 조지아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주에 미국 정부와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이자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라파엘 워녹 의원 또한 이에 반발해 한국차가 세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조지아주 사회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미국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분리주의를 태동시킬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키려던 조지아의 오랜 염원을 미국 정부가 산산조각낸 만큼 조지아주 사회 또한 이에 맞서 독립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경한 대응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 매체는 조지아주 정치권이 미국 정부를 향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상원의원 취임 이후 첫 외국 순방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민주당 소속의 존 오소포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한미동맹이야말로 양국의 핵심 국가안보와 이해에 가장 부합하며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의 지역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근간까지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마저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신뢰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정책을 남발할수록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보다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무기가 또 한 번 역대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FA50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우리 언론에 보도된 폴란드 수출 소식이 타진되자마자 이집트, 필리핀, 아일랜드에서 FA50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다 합치면 무려 130대의 FA50이 수출되는데요. 심지어 사실상 FA50의 승리가 거의 확정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도입 물량 54대를 더할 경우 최대 200대까지 수출 물량이 늘어납니다. 더욱 긍정적인 건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나라들이 FA50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경공접기 시장에서 FA50이 무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소식을 전해드리면 분명 어떤 분은 국뽕이라고 비하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는 분명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해 해상에서 F4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훈련 도중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우리 공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올해 1월 심소령처럼 몇 명이 더 목숨을 잃어야 할지 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 구형 전투기 조기 퇴역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공군은 가장 먼저 FA50 20대를 조기 생산해 급한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물량을 먼저 국내에 돌리면 수출 물량을 채우기에 벅차다는 것인데요. 즉 생산 라인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늘려 추가 생산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 라인 확충이 불안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생산 라인을 늘렸다가 제작사인 카이가 설비 확충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항공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의 T7A 레드호크가 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공장 파업, 사업 지원으로 제조단까지 상승하자 고동만 참아왔던 미 공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격노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기 싫었는데 이제는 정말 짜증이 난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따라 미 공군이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 T7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훈련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 및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한국의 T50A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거 쓸데없이 비싸고 애매한 성능의 T50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게 불과 수년 전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그만큼 대한민국의 FA50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박이 난 FA50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 카이에 충격적인 기보가 날마들었습니다. 미 공군이 수백 대의 고등훈련기를 새로 도입하는 초대형 사업 TX 프로젝트에서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A가 미 보밍사와 사부가 내세운 T7A 레드호크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에 T50A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이들이 탄식했습니다. 비록 미 의회가 보잉의 편을 들었다지만 성능으로 보면 T50A가 T7A보다 차기 고등훈련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맛있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조롱도 많았습니다. 사실 T50은 개발 과정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한 설계 때문인데요. 훈련기를 만들라고 했더니 한국이 로키드 마틴에 속아 이도 저도 아는 고가의 항공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마주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로키드 마틴과 TX 사업을 추진할 때 세계 최고의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를 앞서 T7에 패하면서 T50 옹호론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훈련기 시장에서는 M346과 L15, T50의 경공접기 버전인 FA50이 담당하는 경공접기 시장에서는 JF17, 그리펜 NG, 테자스 등 쟁쟁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이제 T50은 더 이상 수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논평을 내놓는 이들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T50의 경쟁자라고 지목됐던 항공기들이 하나둘 결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니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중국산 전투기는 중국산답게 뽕 스펙이 드러났고 인도 테자스는 결함투성이로 날아다니는 관짝이었습니다. 그리고 M346은 생각보다 성능이 부족했고 그리펜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F-16V나 F-35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타기 전에 거쳐가는 훈련기이자 초기 전투 임무에서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경공격기라는 위치를 가진 T50, FA50을 이길 항공기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2022년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FA50을 사겠다며 앞다퉈
돈다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48대 도입을 선언하자마자 이집트에서도 FA-50 백대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온 게 컸는데요. 현재 이집트에서는 구형 미라지 전투기와 구식 훈련기를 대체할 항공기로 FA-50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판매한 T-50I2가 무수한 가동률을 보인 데다 필리핀에서는 FA-50PH가 실전에서 성과를 거뒀고 K-구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믿을 만한 거래 상대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FA-50의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T-50, FA-50을 살지 말지 고민하던 나라들도 구매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순번이 밀려 전투기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허겁지겁 사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8월 중으로 FA-56대 도입을 확정 지을 것을 결론 내렸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군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할 신형 전투기 24대를 FA-50 블록 20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명국에게 국가 안보를 계속 맡길 게 아니라면 첨단 전투기 중 가성비가 가장 탁월한 FA-50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나라가 FA-50을 산다면 수주량이 무려 200대에 달합니다. 여태껏 생산된 T-50 계열기가 200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T-50 400대 생산미라는 대성과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FA-50이 아니라 FA-50의 개량형님 블록 20을 사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만약 블록 20이 제때 완성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계약이 순식간에 파토나는 참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 측에서 블록 20의 조기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TF팀까지 꾸릴 예정인데요. 지난 8월 8일 카이는 자사의 웹진을 통해 FA-50 블록 20의 진척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연료 탱크 용량을 기존의 2배인 300갤런으로 늘리고 후방석과 후방동체에 연료 탱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체 설계를 바꾸지 않고 비약적인 항속거리 증가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전 장비가 개선됩니다. 기존의 FA-50은 훈련기 사양을 겨우 넘나드는 수준의 대전자전 능력도 없는 구식 항전을 탑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량을 통해 첨단 항전 장비로 개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무 컴퓨터의 국산화, 조종실 개조입니다. 특히 조종석의 변화가 엄청난데요. KF-21, F-35처럼 복잡한 계기판을 대형 디스플레이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성과 유지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공 계기판에 쓰이는 부품은 작은 스위치 하나조차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실수로 건드려도 쉽게 오작동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면 100% 제 성능을 내야 하다 보니 비싼 부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품을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면 비싼 부품을 쓰지 않아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아집니다. 카이는 여기에 조종성 향상을 위해 신형 HMD를 추가할 계획인데요. HMD는 F-35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로 현존 최상급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공격기 중에서는 최상의 조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리스-T,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등의 첨단 5세대 적외선 미사일 중 하나 또는 다수가 통합되어 공대공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레이더 역시 이사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른 전투기라 봐도 무방한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이미 사전 준비도 끝난 것 같습니다. 기존 FA-50 12대를 도입한 뒤 이후 블록 24양을 도입한다는 폴란드 측의 발표로 보아 늦어도 2020년대 중후반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블록 20의 개발이 지연되어 수출이 막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최근 발생한 F-4 추락 사고입니다. 지난 12일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한 F-4 팬텀 1대가 서해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지난 1월 F-5 추락으로 심소령이 순직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공군 지휘부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더 서둘러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대체할 전투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군은 2025년 이전까지 F4와 F5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 공백을 FA50 20대 신속 도입, 이후 F35 20대 추가 도입, 그리고 KF21 20대 조기 도입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우선 FA50 20대로 급한 불을 끄고 이어서 F35로 여의를 마련한 뒤 KF21로 구멍을 완전히 메꾸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계획이 들어졌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당장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FA50을 생산할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카이의 T50 계열기 생산 라인은 단 둘뿐입니다. 여기에서는 2대 생산이 한계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번에 터진 국내 물량을 메꾸기도 버거운데요. 그래서 이참에 생산 라인을 크게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2기 추가해 구형 전투기의 조기 퇴역분을 빠르게 메꾸고 수출도 빨리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긴급 도입부를 제외하면 앞으로 KF-21 보라매의 도입에 집중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 중인데 만약 수출이 실패하면 늘린 생산 라인은 짐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8년 T-50A를 꺾고 TX 프로그램의 도입 대상으로 선정된 T-7A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한국의 T-50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잉은 미 공군의 T-7A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24년부터 양산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현재 보잉사가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T7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 올해 추가된 비용만 3억 6,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한 해가 가려면 4개월이 더 남았다는 걸 고려하면 올 한 해만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T-50A의 반값이자던 T7 가격이 T-50을 넘을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미 공군은 격분 중입니다. 안 그래도 보잉이 최근 내놓은 F-15X, MQ-25, KC-46 등이 유지 비폭 등으로 미 공군을 괴롭히고 있는데 보잉이 호언장담하던 T7까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 공군에서는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 S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사업은 우리 군의 타-50에 해당하는 전술 입문기를 100대 이상 신규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이 S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보잉이 따낸 TX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T7의 도입을 우회적으로 취소하고 우수하고 검증된 훈련기인 한국의 T-50을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잉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미 공군의 최종 결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T7 사업이 계속 흔들린다면 미 공군이 한국의 훈련기 100대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할 경우 T-50의 총 생산량은 600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이 더해진다면 그 규모가 무려 800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T-50 1000대 판매 및 수출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대한민국이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카이가 KF-21 전투기의 빠른 생산을 위해서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개발 계획으로 인해 세계 전투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소식이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는 기흥 군사 강국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방산업계는 무기 계약 시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현지 교육 등 기존의 방산업체와는 다르게 사후 지원 서비스로 차별성을 내세우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서 국가적 군사협력과 기초설비 공유 덕분에 향후 KF-21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인 팩토리를 완성시킨다면 제조 및 수리 등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나라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기존의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러시아산 무기들을 수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열악한 사후 지원 서비스로 도입국들은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수입한 무기나 장비에 고장이 나거나 부품 교체 주기가 다가올 경우 제품 공급 업체가 제때 해결해주지 않아서 장기간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특히 전투기, 전차, 전투함과 같은 고가의 장비일수록 심해집니다. 무기의 특성상 항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간적 소모는 무기의 실효성을 전혀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 수리 경우 미국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가량 소모되기도 하며 유럽산은 아예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이달 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산 방산 제품을 써본 국가들은 다시 한국산 제품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제품만 파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고객 국가의 산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윈윈 전략도 방산 한류의 비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군 관계자는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용해보고 제품 품질과 사후 서비스에 감동받았다고 칭찬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방산 기업이 단순히 수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한국 무기 도입국들과 깊은 신뢰와 우를 쌓으며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품질과 다양한 서비스에 더해 AI가 결함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빠른 생산성은 한국의 방산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해 카이는 앞으로 5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KF21 보라매의 개발의 밑거름이 될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카이의 여러 프로젝트에 활용될 계획이지만 주요 활용 분야에는 KF21 보라매의 제조와 부품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될 KF21의 제조 공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 단가 역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이는 첫 번째 목표치인 120대 생산에 대략 2년 정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생산 라인 효율성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 시장에선 판매 규모의 확보가 경제 효과로 작용해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힙니다. 많이 팔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져 판매에 유리한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선점한 주요 선진국 방산 기업들은 판매 규모의 경제 효과로 후발주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선진국들의 방산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행 투자로 일찌감치 앞선 성능의 무기와 장비를 다수 확보한 상태이죠. 그래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이 같은 열애를 극복하고 가격과 성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한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제조공법의 혁신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선 로봇을 활용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 정밀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텐데요. 현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업계에서 설비 자동화 비율을 높여 고품질, 고성능의 제품을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된다고 해서 전투기가 모두 생산 자동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에는 많은 배선이 존재하는데 이런 배선들과 장비 통합은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직 사람의 손이 필요한 정밀한 작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 이외의 기존의 부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이나 조립 공정 등을 자동화와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통해 더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만드는 목적이 스마트 제조 팩토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카이는 미래 방산 시장을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3D 프린팅 제조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카이는 3D 프린팅 기법을 양산 및 품질 관리 체계에 적용해 이를 자사의 모든 공장 및 협력업체들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항공부품 제조 기술력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3D 프린팅은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레이저로 층층이 쌓으면서 부품을 제조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KF21 전투기의 국산 부품 생산은 물론 제조 기술력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KF21 보라매의 양산까지 국산화율을 무려 90%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6년 전 우리나라 항공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이 30% 정도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속도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KF-21 한 대에만 20만 개가 넘는 정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3D 프린팅의 도입 덕분에 제조 속도와 개발 부분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정밀 조립 분야인 항공 부품 분야에서 훌륭한 성능 대비 높은 가성비를 대폭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된 KF-21 전투기는 획기적인 제조 단가 절감, 제작 기간 단축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나갈수록 해외 수입 부품을 대폭 줄이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한국 공군이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골치 아프고 불평등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겪은 일들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며 결정적으로 항공기 독자 개발로 미국의 무기 동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팩토리와 3D 프린팅 부품 제조 기술로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은 끝없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건 대량 주문과 더불어 효율적인 생산 공정 구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 생산 기간 및 생산 단가를 낮추어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KF-21 전투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카이는 KF-21 사업이 완료 시까지 국내 경제 효과 인원은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생산 라인 가동되어 양산을 시작된다면 최소 2배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래의 KF-21 전투기가 많이 수출되어 스마트 팩토리 생산 라인이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